네, 자, 중국이 주요 도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봉쇄를 점차 완화하고 또 경제 성장을 워낙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중국 이슈를 오늘 용인대 박승찬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화인 꽝린 환영합니다. 시시. 중국어 잘하시네요. 저도 조금 했습니다. 아, 예. 광이. 네, 자 환영합니다. 자 중국이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어제부터 방역을 완화하면서 봉쇄를 차츰 완화한다는 소식이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한 호재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일단 전반적인 안정세죠. 중국 전체적으로 한 뭐 100명 이내로 나오니까 지금 상하이 봉쇄제도 있고 베이징도 지금 이제 학교 등교 시작했고 이미 고3은 이제 중국은 그 이제 9월 학기가 입시기 때문에 이제 가오카오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시작을 했고 학교를 등교를 시작했고 관광지 공원도 이제 75% 범위 안에서 이제 뭐 가능하고요. 물론 PCR 검사가 사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은 아마 연용성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중 무역이 또 심하니까 지금 북한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밀수가 또 되면 또 거기서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뭐 포상금 만약에 그거 신고한 사람한테는 네. 포상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그 단동시 정부에서 그만큼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막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아 그러네요. 예상치도 못하게도 거기서 들어오면 북한의 확진자가 중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진짜 있군요. 그렇죠. 북한이 뒤늦게 그때 중국에서 접안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북한의 그러니까, 코로나가 근데 이제 서로 그러면 맞교환 또 하는 겁니까? 네, 어쨌든 뭐 정말... 중국은 뭐 강력한 봉쇄를 하면서 했는데 예.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게 특히 오미크론은 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뭐 포상금을 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군요. 워낙 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이게 또 어디서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물론 지금 안정세가 아닌데 좀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 경제, 금융 또 우리가 이제 중국 증시나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중국 정부가 계속 뭐 자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무조건 뭐 총력전이죠. 뭐 이는까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밀수하는 장면을 뭐 찍었다든가 신고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 보면 야 지금 하여튼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영성에서 오히려 북한의 코로나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지금 가능성이 거기가 제일 좋고 왜냐하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은 다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뭐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야 되겠군요. 경기 부양책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달에 경기 부양책 뭐 좀 센 거 내놓지 않을까. 워낙에 경제 관련 수치가 안 좋아서요. 게다가 시진핑 연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데 현실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중국 중앙정부가 지금 뭐 4월 말부터 지금 시리즈로 좀 내놓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중앙정치국 회의를 했죠. 통화 정책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서비스 피해 보상 이야기도 많이 했고 5월달 들어와서 이제 국무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6개 영역에 33가지의 경기 부양책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일이죠. 리커창 총리가 전 그 고위 관료들 그다음에 국영 기업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강력한 패키지를 이야기를 했죠. 문제 핵심이 뭐냐면 6월 달까지 645조를 무조건 써라. 지금 돈 풀린 거 무조건 써라.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행돼 있던 거 무조건 끌어당겨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인프라 투자하겠다, 부동산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하반기에 제가 걱정하는 게 부동산 이슈가 헝다까지는 아니지만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은 계속 부동산 디폴트 사태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는 지금 네코가 적자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좀 하라는 게 큰 것 같고요. 소비 부양은 당연한 것 같고요. 소비 부양은 뭐 지금 뭐 상하이시 같은 경우는 뭐 4만 개의 지금 비상업용 차량 그 번호 중국은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 번호판 사기가 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번호를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풀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라 이거죠. 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보조금 지역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전기차 주가가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책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 증시도 유심히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6대 영역에 33가지 부양책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 부동산 소비 부양으로 다 지금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 뭐 돈 풀고 우리처럼 뭐 지금 뭐 각 지원금 주는 것들, 뭐 항공업체들, 해당 업체들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하는 분야별로 그다음에 하고 있고 물, 전기, 통신 인프라 비용들 서민들 비용 인하해주겠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봉쇄로 인해서 지금 여론이 안 좋거든요. 지금 이제 10월 당대에 이제 3연임을 두고 신입 입주생 입장에서는 지금 노심초사가 노심초사하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리커창이 요즘 갑자기 입김이 세지면서 시진핑과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중국 지금 경기 부양하고 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 여기서 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진짜 사이 안 좋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하나의 그 프레임을 만든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커창 총리가 이제 지금 제로 코로나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떻게 보면 제로 코로나에 반하는 톤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야, 시진핑 주석하고 뭐 반대로 가자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명히 이제 3연임을 한다는 것은 중국 내부에 중국이라는 게 원래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자당이 시진핑인데 그 다음 버전이 이제 상하이당인데 그럼 이게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정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기회죠.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 인물로 리커창 총리가 등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지금 그런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여론이 안 좋을수록 점점 더 흔들 수 있는 여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완전히 지금 뭐 물론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하셔서요. 앞서 헝다 얘기도 해주셨는데 부동산 여전히 주목하고 있군요. 헝다는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어느새 쏙 들어갔어요. 그다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기서 저도 오랜만에 여기 지금 매경 만났는데 그 전에도 방송하실 때 한참 할 때 저도 와서 방송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헝다는 흔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헝다가 갖고 있는 게 넘버 원, 투를 하는 부동산 기업들은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산하 전 후반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한 850만 개, 80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 취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을 방어하는 것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젊은 MZ 세대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우리도 때문에 마찬가지죠. 쉽지 않다. 예. 너무나 크다. 그래서 특히 이제 광동성 정부가 만약에 헝다를 문제가 되면 성정부천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적극 방어할 거라 말씀을 드렸고, 근데 헝다 이슈는 그렇지만 중소형 우리가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의 디폴트는 계속 되어 왔다. 되어 왔다라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동산이 지금 이제 대출이 지금 계속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 입수는.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규제 약간 풀고 있죠. 제가 6대 영역의 33가지 그 부양책 중에서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완화, 유예 기간들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은 그런데 하반기에 이게 또 불씨가 돼서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는 아마 계속 날 것이고 이게 만약에 5위권, 10위권 안에 기업이 하나 터지면 또 우리가 이 이슈로 아마 하반기에 또 저희 방송을 또 해야 될 것들 같습니다. 가능성은 높나요? 아니면 중소형 부동산 계속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헝다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의 노이즈 정도는 될 수 그렇습니다.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헝다 이슈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 정부에서 절대로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워낙 방만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성, 광동성층에서 계속 컨트롤하고 있고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부동산을 한 달 들어 사람들이 잘 안 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 불안 심리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불안하죠. 네. 그러면 헝다 이슈는 일단락됐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큰 이슈를 가지고 오진 않는다. 좋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에서 전망치가 1%포인트가 낮아졌어요. 근데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직격탄입니다. 네네네. 여기에 우리가 중국에 가장 많이 팔았던 품목이 화장품인데 중국에서 내수 화장품 시장도 키우겠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내수 특히 유통회사들 뭐 이런 화장품과 같은 필수 소비재 회사들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중국 때문에 안 좋은데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일단은 뭐 지금 5% 하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중국 경제 2분기가 지금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원도 지금 뭐 4%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국제 우리가 글로벌 IB 같은 경우도 뭐 JP 모건이나 시티나 골드만삭스도 다 지금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2분기는 일단 그런 측면이고 3분기부터 이제 그 많은 이제 투자를 끌어오면서 돈을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면서 확 올라갈 거로 보여지는데 화장품 부분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건 당연히 뭐 우리가 반도체겠죠. 반도체고 화장품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자체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경제 하락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자체적인 역량의 성장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일단 뭐 우리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지금 소비가 지금 풀리지 않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은 계속 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 소비 부양책이 있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금리를 인하는 이유는 위안화를 지금 절하를 시켜서 수출로 지금은 소비와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출로 갈 수밖에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중국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중간재는 수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좀 늘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소비재죠. 예, 소비재가 지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큰 부분들이고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근데 빨리 공세를 풀고 소비가 돌아가고는 아직까지 이제 화장품에 대한 코리안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계속 지금 이부는 하나의 호재로서 다가올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속이 쓰리네요. 네. 사실 지금 저희 스톡도 나갔습니다만 오늘 화장품 주식들이 그야말로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화장품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화장품 관련 주식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곧 6.18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가장 우리가 광군에 다음 6.18이 가장 큰 쇼핑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도 이제 거기 있는 MD들하고 저희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보면 한국 그 K 뷰티에 대한 부분에서 뭐 인정이나 성장 가능 매우 높게 봅니다. 그래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밀착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고 중국은 일단 어느 기업이나 중국 화장품 시장이 워낙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화장법을 들어가려고 그러고 중국에. 예. 이게 돈 된다고 보는 거니까요. 예. 지금 화장하는 인구가 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뭐 중국 14억 중에서 한 7억을 본다. 여성이 7억이면 지금 한 화장하는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 화장을 안 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많네요. 게 그렇군요. 앞으로 성장관이 더 크다는 것들이죠. 좋습니다. 중국 광군제에서 그럼 KBT의 성과를 좀 지켜보고 6.18 예. 곧 다가올 이제 그죠. 예. 그래도 아주 걱정하지 않고 좀 낙관적인 시선도 가능하다라는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대놓고 중국을 따돌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호재만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미국과 손을 굳건하게 잡는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 특히 경제적인 관계가 끊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반드시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한한령 혹은 사드 배치와 같은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복수를 하는데 그래서 좀 과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한령이 재현되지 않나 이번 바이든 정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중국이 말하는 이 핵심 이익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면 됐습니다. 이번에 IPF 가입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중국은 이익을 핵심 이익, 중요 이익, 일반 이익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핵심 이익이라는 결국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신강 위구르라든지 티베트 자치구, 대만, 그다음 홍콩 이슈가 됐죠. 영토나 이 분리 독립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에 IPF는 양자도 아니고 다자의 개념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경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 이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걸 가지고 또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걸 만들어버리면 중국한테는 이것도 위협이 되는구나 한국한테는 빌미를 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만약 보복을 한다면 소탐 대실인 거죠.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중국 내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이번에 IPF를 참여했던 게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IPF가 이게 나중에 2024년도에 공화당으로 또 바뀌었을 때 이것도 흐지부지 될 수 있다. IPF는 어그리먼트, 협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이제 잘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너무 앞선 것 같고 우리가 그걸 너무 여론을 만들 필요는 없다. 좋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면 우리가 혹여나 그 놓친 중국발 악재와 호재 어떤 게 있을지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호재라기보다 일단은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6월달에 640원은 풀어라 이게 지금 특명이 내려갔거든요. 지금 지방 정부는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업종들이 저는 잘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33개 영역에서도 농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요. 전기차 분야도 있을 것이고요. 에너지 분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나 지속적인 예를 들어 주가라면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기 지평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악재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번에 플랫폼에 완화되는 거야.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시진핑 정부의 공유 부유로 공동 부유로는 하고 그다음에 이 미중 간의 패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매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의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다음에 우리 요즘 중국발 악재 해가지고 중국 자원 무기화하는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의 다변화는 당연한 거죠. 그런 플랜 A, 플랜 B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최종 병기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함부로 중국이 하기에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근데 플랜은 A, B는 가져가되 거기에 대한 너무 이제 지나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스스로 자꾸 감정을 팔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은 미중 간에 있는 지금 패권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한국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오자마자 바로 지금 반도체 공장을 간 이유도 그렇고 중국이 지금 한국을 보는 이유도 지금 어쨌든 반도체를 한국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재는 하나만 더 악재를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력난, 부동산 기업 하장 가능성 여러 가지 변수로 있고 또 하나는 제로 코로나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거죠. 또 이게 어떤 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또 조금 더 분석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